우리 불자들은 보살의 반야바라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경에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의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설법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다가 견주어 보면 권선징악입니다. 모든 악은 잊지 말고 모든 선과 바른 행원은 실천해야 한다.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필 줄 알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니었을까? 열심히 살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불교적으로 보리심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쯤 더 정든이 사바세계에 머무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넉넉하게 잡아서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뒤에 남겨진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을 것이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우리 부타TV에서 저 깊이 묻혔던 법문을 2년 전에 끄집어서 올려놨는데, 나는 그래도 사진이 어찌 젊다 싶어갖고 그 법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50대 초에 모습과 법문이었어요. 50대 초에. 그러니까 50대만 해도 그때 난 상당히 나이를 지긋이 먹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청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 사진들을 잘 안 찍는지 모르지만 가정마다 가족사진첩이 있는데, 오늘 가셔서 처녀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장년, 노년, 아니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한번 한 장씩 넘겨보면 큰 변화 없이 지금의 모습을 목격하지만 중간중간에 넘겨보다 보면은 변화된 것을 확연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유마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사, 나고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오타각세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모습이다.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요.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면서도 세속적 애욕의 애정에 물들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암경에도 보면 몸은 대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지금 별을 변 데도 있지만 북쪽으로는 별을 많이 비었지만 며칠 전에 제가 통도사를 다녀왔고 내일 또 통도사에 오전에는 가평 백년사 관조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참석하고 통도사 주지 스님이랑 오후에는 통도사 내려가서 하루 유숙하고 초하룻날은 창원 39사단짜리 통도사 불자가 군 부대에다가 법당 지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부대가 서쪽으로 이전할 때 종교용지를 분양받아서 그곳에다가 상당히 큰 건물로 신도시화된 그 부대가 신도시가 됐으니까 신도시 안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고층 아파트를 바라다 보면서 절을 지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군종 교구 소임 볼 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처음 소임 보는 스님이 그 절을 기도하면서 우리 살았던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나무일 같지 않아서 제가 작년 봄에 돈 3천만 원을 불사금으로 갖다 전하면서 갔던 곳인데 결국 그 스님은 소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고 종범 스님 제자 중에 구룡사에도 자주 오는 스님이 소임을 맡았는데 저번 각성 스님 2주기에 와서 스님 법문 한번 해주세요 해서 가기로 하고 보니까 분주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초하룻날 본래는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늘 법표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내려가서 할 생각이에요. 모든 중생을 연민하면서도 애정에 애욕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보살의 행인데 몸은 땅과 같고 선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잡채와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논에 벼에 버금가도록 똑같은 모양새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가을에 벼보다 먼저 익어 있는 씨앗이 피입니다. 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모르는데 먼저 나서
마치 새 둥지에 뻐꾸기란 놈이 먼저 알을 낳아놓고 하루 이틀 전에 먼저 부화가 되게 하고 그 본 새집의 주인이 낳은 새끼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형국. 그래서 중국의 장자는 그런 말씀을 했죠. 산에 소나무와 잣나무는 서로 어울려서 잘도 사는데, 가평 같은 데 가보면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잘 어울려서 삽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잣나무 이파리가 소나무 이파리보다 진하고 광채가 많이 나서 알 수가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오면 엇비슷해. 그래서 잣나무, 소나무, 산중에서 잘 어울리는데 들에 난초, 잡초 어울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 잡초 있는 곳에 난초 치어 죽고 난초를 나는 곳에 잡초 뽑혀 죽는 그 이치를 중국의 장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도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고 썩냄이 많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처럼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논이나 밭도 새 유형의 논밭이 있는데 가장 좋은 논이나 밭이 문전옥탑이에요. 거름주기도 쏠고 토양이 좋아서 뭘 심어도 잘 자라고 논도 물대기 좋은 논이 훨씬 좋은 거죠. 두 번째 논밭은 자갈이 섞여 있는 논밭. 세 번째 논밭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논밭. 어떤 전답에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면 그건 당연히 문전옥탑에 농사를 짓는 것이 수월하고 좋지요. 그러나 법의 시간이 남으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시덤불 자갈마당도 개간을 해서 논밭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 화전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달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고 시험은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해. 한 3번쯤 가다가 도통 알 수 없는 문제에 매달려 있다 보면 3번을 풀지도 못하고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남으면 알쏭달쏭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것이 시험 문제의 변별력이죠. 요즘 벌써 이제 5, 6개월도 안 됐는데 재미 받는 모양이요. 재미. 그 재미는 못된 것도 재미인가비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촛불 시위로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한 여인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물러났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5년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물이 상당히 후유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중도 하차 하야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강화문 시청 앞 저 용산 거기까지 보수와 진보라는 촛불 시위팀과 보수라고 하는 태극기 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아침에 누가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10세 미만인 어린 소년이 대통령 퇴진하라 쓴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누군가가 찍어서 공유하고 나한테까지도 보내주었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그런데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하는 시도 아니습니까? 황용이라고 하는 시인의 가시 울타리의 증언이라는 글에서 보니까 용서하는 순간 분노와 원한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부처님 법구경에도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극단적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구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랬어. 근데 요즘 서로가 서로를 지적해서 잘못한 것을 말하는데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난무해가지고 저는 생화하고 좋아하고 구룡사에서 못한 적이 있고 지금도 철에 꽃이 화사하게 피어져 있는 꽃이 부처님 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이파리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어. 조항과 생황과. 우리 구룡사에서도 1층 회관에 결혼식을 가끔 하게 될 때 보면 거기에 꽃을 진열해 놨는데 물방울까지도 있어서 봉사자들이 꽃에다가 물까지 뿌려놨구나.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그 물방울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만져보니까 좋아하네. 응? 그러니까 눈이 잘못된 거요. 응? 근시여 원시여 난시여. 가짜하고 진짜하고 지혜로운 변별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요즘처럼 흠뻑 속는 일이 많아. 내가 보면 뻔히 보이던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양면에 치우쳐 갖고 따라 붙어 있어. 중도의 길을 가라는 것은 극단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원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리해서 사법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막으니까 못 들어가? 그건 패도 정치, 패도 정치. 우리는 민주주의는 왕도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 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 선생님이다 하는 말씀도 있어. 우리가 출가하면 처음 절에서 배우는 책이 3개월분으로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자문 배우듯이 하루에 석 줄씩 배우고 쓰고 외우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격문에 보면 야운 스님이 써놓은 자격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부배당이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저는 많은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스님도 구룡사에서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고 중광 스님의 작품도 저한테 여러 점 주셔서 소장하고 있기도 하고 통도사 박물관에 내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광 스님은 나는 한 번도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 지도자를 지적하는 부분은 봤어도 개인적인 그 누구도 얘기하다 보면 흉도 보고 칭찬도 나오는데 그 누구도 흉 보는 걸 못 봤어. 마치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지금도 소를 잡지 아니하고 소고기를 먹지 아니해. 아랍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산 소는 일도 하고 구루마도 끓고 마차도 끓고 소 달구지도 끓고 또 소똥은 땔감으로도 말려서 쓰고 그것을 흙과 버물러서 벽도 바르고 악교는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아세요? 말 들어보셨어요? 동물 가죽 중에 소가죽을 재료로 해서 북 같은 것도 만들지만 악교도 만들어. 악교는 접착제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은 소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은 소는 독수리 먹이로도 줄 수가 있지만 죽은 소에 우황이 들어있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 죽은 소에도 우황이 들어있지 않더냐. 노린내 나는 노루도
죽은 노루에도 사양이 들어있지 않더냐. 그것은 그 시대에 벌써 우황이나 사양이 약재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게 2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것을 경전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소에도 우황이 들어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이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지혜로우면, 변별력이 있으면 판단해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네 하면 그 사람도 나의 선생님,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극과 극으로 치닫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한 번도 저는 중광 스님이 다른 사람 흉보는 걸 못 봤어. 그 사람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죽은 소에 아무 쓸모 없을 거라고 하는 가죽 벗겨간 죽은 소, 그 소의 고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먹이로도 줄 수 있었네? 아니, 소 몸속에 들어있는 우황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응용해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중지부경에 보면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서 충고해 주라는 가르침이 부처님 경전에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는 것. 아무 때나, 저 같은 경우도 하도 많은 일들하고 겹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때 생각했던 게 몇 년 후에 생각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그때 풀자는 거야. 풀어보자는 거야. 또 그때 그 일을 접수해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 지으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일을 2가지, 3가지 손에다 들고 있지 않는 생활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어찌 사십니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한 가지도 들고 있는 게 없어. 지금은 오직 하나. 우리 전법회관 3층 바닥 쳤다? 3층 바닥. 그러면 사실은 2층까지는 되었다 소리요. 그런데 정우 스님은 벌써 3층 바닥을 떠올리고 4층 올릴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명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직까지 2층밖에 안 됐다고 하면 자지러져. 지하 1층 파는데, 알량한 지하 손바닥 많은 것 1층 주차장 파는데 5개월 넘게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요. 그런데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종합건설에서 하도급 받아서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기계를 안 빼고 안 나가,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건너서 들은 얘기가 5천만 원 더 주고, 본래 계약금보다 5천만 원 더 주고 포크레인이랑 그런 거 빼가지고 가게 했다 소리를 하는데, 그 5천만 원이 결국은
나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과다한 이익을 챙긴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가 그쪽 회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인가는 이제 정산할 때 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 저놈들, 우리 계약한 그 건설회사한테, 회장한테 그랬어. 저놈들 2번 다시 일 주지 마시오. 응? 이게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는 지하 5층 깊이를 3층으로 만들었어. 지하 1층, 2층, 3층이 웬만한 다른 건물의 5층 높이에요. 지하 3층 4.5m, 지하 2층 4.5m, 지하 1층 7m. 그건 극장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큰 공간이 답답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층고를 높여놔서 4.5m는 6교 높이에요. 6교 높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4년 동안에 내가 구룡사에서 12만 킬로미터를 왕복하면서 현장을 보는데, 땅 다 파면 덤프트럭에 승차를 시켜서 흙을 빼내야 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 3대가 여기치 흙을 파서 여기다 놓으면, 다른 포크레인이 요놈 들어서 여기다 놓고, 요놈은 또 다른 들어서 도로 여기다가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실어내야 일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 멍청한 것들이 거기 앉아갖고 뭘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꼴을 지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러면 큰일 나. 어제 같은 날은 토요일날 일을 했는데, 자꾸 민원을 파생시키는 집 건물이 물이 샌다네. 그걸 본래 그 집 지을 때 했던 업자를 오게 해서 지금 거기다가 쏘고 있는데, 그 돈은 누가 줄까? 결국은 내가 주었던 건설 회사가 지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집도 지금 손을 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볼 일이 아닌데 자꾸 민원을 파생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년, 60년, 40년,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었는가? 이러다가 망한 나라 꼴 안 나올지 어찌할까? 절대 여러분들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지언정 그런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할 것,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때 바로 토설해버리다가 낭패나는 일이 덜어 안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진심에서 충고를 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 정치권이라고 꼭 말할 건 아니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방송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짓을 보면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을 철민치처럼 하는 걸 보면은
우리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야.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거친 말. 저는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이게 우리 또래들의 어머니니까 우리 모친하고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세상에 내가 출가한 지가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때 담 너머로 들렸던, 또 애들도 말 어지간히 또 안 들었고, 그 자식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고 나보다 하루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고, 언젠가 한번 우연히 만나니까 천일고속 고속버스 운전을 하는데, 초기에는 저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우 스님, 친구 정우 스님이 절 지은 곳이 저 고속도로에서도 초기에는 다 보였어. 양재동에서도 보이고,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봤다고 하는 말을 촌에 가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정우 스님이 지은 절이 굉장히 크고 뭐 그런다고 하는 자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지금도 귀에 쟁쟁쟁쟁쟁쟁쟁 그 욕설이 들리는데, 그런 말을 듣고 성장한 애들이 잘 될 일이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안 내는 마음으로,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가끔 보면 어른들이 자식들이 어지간히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자식 훈육하다가 자지러지게 화가 나가지고 강그러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 주변에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갈무리치면서 살았으면 할까?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화라는 글에서 화가 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지 않은 척 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며 그래서 몹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화내 갖고 알려주면 안 돼요. 지금 앞에 5가지 얘기한 그런 지혜를 드러내야지. 그러나 말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하셨어요. 제가 통도사의 극락암의 경봉 노스님이 70년대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통도사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노스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노태우 대통령하고 천안매부 김복동 장군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랑 다 동기생입니다. 그 세 분 중에는 김복동 장군을 덕장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별 하나 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별 2개 달고, 별 3 달고, 육군 사관학교 교장할 때는 나를 보고 싶어 해서 내가 가가지고 어느 장군과, 연금되어 있는 장군과 가교 역할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김복동 장군이
경복 노스님을 배웠을 때 시자가 스님 저 거사요 장군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하시는 말 뭐 장군이라고. 장군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속까지 화를 내거나 뒤집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때 20대 초의 나이였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와서 가슴에 닿았는지 몰라. 우리 부모들도 화를 낼 줄 알아야 하는데 속까지 뒤집혀서 화를 내는 어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한다. 다만 깊은 바다처럼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고 막 10m, 20m 태산줄령 같은 파도를 쳐도 바다 수심은 잠잠해서 거기서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파래 같은 것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응용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요. 성불하세요.